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이라는 제목의 오디오북 스크립트 일부입니다. 아, 네. 특정 정부의 성장 정책 해설서라고 하죠. 맞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저성장 문제도 있고 또 불평등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떨어진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 글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진짜 성장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서가 던지는 문제의식 그리고 진짜 성장, 이게 대체 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네. 이 글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은요. 저성장을 그냥 단순히 숫자가 낮아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회가 줄어들고 또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연결짓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 지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저성장 극복을 거의 공동체의 생존 과제로까지 보고 있는 거죠. 생존 과제요?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는 거네요. 네. 이대로 가다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좀 강한 위기감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이 진단이 글 전체의 어떤 논조를 딱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황을 그렇게 심각하게 진단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글에서는 과거의 성장 방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라든가 아니면 소수만 혜택 보는 반짝 성장 같은 거. 네네. 여기서 이걸 가짜 성장이라고 부르던데 이런 것과는 좀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가짜 성장이라는 개념인데요. 네, 맞아요. 이 글이 정의하는 진짜 성장이라는 건 경제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체질 개선 그리고 모두가 체감하는 지속 가능성.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약간 더 근본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개념인 거죠. 지속 가능성하고 체감,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단순히 전체 파이, 경제 규모만 키우는 걸 넘어서서 그 파이가 좀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그 성장이 얼마나 건강하고 또 오래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 성장의 질을 보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정확합니다. 이 문서에서 그래서 제시하는 청사진이 있던데 기술이 성장을 이끌고 국민 모두가 성장에 참여하며 공정한 규칙 속에서 상생하는 대한민국. 네. 이 그림이 바로 그 진짜 성장 전략의 어떤 목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글의 앞부분은 왜 이런 새로운 접근, 즉 진짜 성장이 지금 필요한지에 대한 그 당위성, 이걸 설득하는데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또 국민 모두가 성장에 참여한다. 이 부분이 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모두가 참여한다. 네. 과거 성장 모델에서는 좀 소외되었던 부분까지도 포용하겠다. 이런 의제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이 초기 설명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모두가 참여하게 할 거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방향성 자체는 명확하게 제시하는 거죠. 그렇죠. 성장의 혜택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어떤 포용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마 이 글의 뒷부분에서 다룰 것 같은데요. 경제산업 대도약 335 이런 계획을 예고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구체적인 목표 수치나 실행 방안 같은 걸 담은 계획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그 계획 자체보다는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진짜 성장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개념 정의에 좀 더 집중을 해봤습니다. 이 글은 결국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셈이네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살펴본 내용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 위기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진단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해법으로 모두가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과거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성장의 양뿐만 아니라 질, 분배, 그리고 지속 가능성까지 다 포괄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이 글은 아시다시피 특정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또 지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쓰였다는 점, 이 점은 감안하고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네. 오늘 저희는 이 문서의 앞부분, 즉 왜 진짜 성장인가 라는 질문에 집중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당신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글이 제시하는 진짜 성장이라는 개념, 특히 그 성장의 질이라던가 모두가 체감하는 과실이라는 가치,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성장의 방향에 대해서 당신만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죠. 경제산업대 도약 335 비전과 3대 전략,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경제 청사진인데 과연 어떤 내용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보죠. 첫 장부터 이름이 대단합니다. 경제산업 대도약, 그리고 이 335라는 숫자,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그렇죠. 이거 목표치만 봐도 정말 보통 계획이 아닌 것 같아요. AI 분야 세계 3대 강국, 또 잠재 성장률 3%대 회복, 그리고 종합국력 세계 5강. 이야. 맞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대도약이 필요한 수치들이죠. 네. 특히 이 335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게 저는 좀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수치요? 네. 현재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 AI 기술력은 세계 한 7위권 정도로 보고 있고요. 잠재 성장률은 아시다시피 지금 2%가 채 안 되거든요. 그렇죠. 낮은 상태죠. 네. 그리고 종합국력도 뭐 평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6위에서 한 12위 그 정도로 평가를 받습니다. 생각보다 격차가 크네요, 목표랑. 상당하죠. 여기서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그 물가 상승 같은 그런 부작용 없이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뭐랄까 기초 체력 같은 거잖아요. 네네, 기초 체력. 그걸 3%대로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거고 또 종합국력은 단순히 뭐 군사력,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만이 아니라 그렇죠. 네, 문화적인 매력이나 외교 영향력 같은 이른바 소프트 파워까지 다 포함해서 보는 개념이죠.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다 합쳐서 세계 5강이라 목표가 정말 명확하면서도 거대합니다. 그렇죠. 과거에도 사실 경제 성장 계획들은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 계획은 유독 이 AI를 딱 전면에 내세운 점이 좀 인상 깊어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 성장 목표를 넘어서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서 확실히 좀 앞서가겠다. 이런 의지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과거의 성장 전략들이 주로 뭐 제조업이나 수출 중심이었다면 이번 비전은 AI라는 특정 기술 분야를 핵심 동력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죠. 이건 결국 미래 산업 구조를 완전히 좀 재편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동시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렇죠. 구호로만 그치면 안 될 텐데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335 목표, 이걸 어떻게 현실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자료를 보니까 해법으로 TGF 전략을 제시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TGF. 기술주도 성장, 그리고 모두의 성장, 마지막으로 공정한 성장. 이 세 가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TGF가 이 비전 달성을 위한 뭐랄까 세 개의 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기술 주도 성장 T는 말씀하신 대로 AI를 필두로 해서요. 첨단 기술, 신산업, 이걸 집중적으로 키워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겠다. 이런 거고요. 네, T는 기술. 또 잠재력 있는 지역 경제,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까지. 말 그대로 경제 주체 모두에게 그 과실이 돌아가고 또 이들이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 저변을 넓히자는 의미입니다. 모두 함께 성장하자 G군요. 네. 마지막으로 공정한 성장 대프는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불공정한 시장 관행이나 규제 같은 것들을 개선하고요. 또 혹시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혁신의 동기를 계속 불어넣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TGF, 기술 모두 공정. 근데 이게 듣고 보니 흥미로운 게 이 세 가지가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막 맞물려 돌아가야 효과가 날 것 같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뛰어난 AI 기술 T가 나와도 이게 뭐 소수 기업에만 갇혀 있거나 아니면 시장이 불공정해서 F 부족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모두의 성장, G으로는 이어지기 어렵잖아요. 정확합니다. 이 세 전략은 기본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G, 공정한 기회 속에서 F, 첨단 기술과 산업으로 T,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이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서는 이 세 가지 가치 사이에 좀 긴장 관계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 긴장 관계요? 어떤 거죠? 예를 들어 기술주도 성장 T를 위해서 AI 자동화를 막 급격하게 추진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문제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모두의 성장 G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될 수 있죠. 그렇겠네요. 균형이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실제 정책을 실행하면서 어떻게 잘 잡아나가느냐, 이게 앞으로 정말 큰 과제가 될 겁니다. 결국 이 자료는 335라는 아주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동력은 기술혁신 T에서 착대, 그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또 공정한 게임의 룰, F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런 거시적인 경제 방향성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이 자료에 주목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비전이 만약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면 정말 한국 경제의 체질 자체가 크게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이니까요. 자료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음 단계로는 AI 강국 전략을 더 상세하게 다루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거든요. 아, AI 전략이 다음 편이군요. 네, 여기서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AI라는 강력한 기술 엔진에 집중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두의 성장이나 공정한 성장이라는 다른 가치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렇죠. 기술 발전의 혜택을 어떻게 다 같이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 네, 기술 발전의 혜택이 사회 전체에 좀 골고루 퍼지게 하려면 앞으로 어떤 고민과 노력이 더 필요할지, 이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이 비전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전략, 이 흥미로운 탐색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거대한 비전이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 저희와 함께 계속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한국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전략, 이걸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성장 정책 해설서 중 일무죠. 맞아요. 구글 CEO 선달 피차이가 AI는 전기나 불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술인데 그래서 한국은 과연 이 변화의 중심에 서려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그 청사진을 좀 파헤쳐 보자는 거죠, 오늘. 목표는 이 아심찬 계획의 핵심을 이해하는 겁니다. 네, 이 자료 보면 그냥 구호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5대 실행 과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AI 강국으로 가겠다, 이런 로드맵인데. 네, 5대 과제. 그 첫 번째가 역시 인프라 구축이겠죠? 맞습니다. 역시 시작은 인프라더라고요. 전국을 잇는 그 소위 AI 고속도로를 만들고 또 투자를 유치하는데 규모가 100조 원. 네, 100조 원입니다. 정부랑 국민 펀드를 통해서 그 정도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죠. 이야, 100조 원.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필요한 건가요? 이 정도 투자가. 아무래도 AI 모델들이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양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니까요. 데이터 처리량 때문에. 네, 이런 초고속, 대용량 처리가 가능한 국가적인 신경망, 이런 거 없이는 기업들이 AI 기술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좀 제약이 많겠죠. 그렇죠. 한계가 있겠죠. 네, 사실상 미래 AI 산업의 어떤 혈관을 까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이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위원 이제 100조 원이라는 재원을 실제로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 구체성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건 그렇겠네요. 그럼 그 혈관 위로 이제 기술이랑 산업이 달려야 할 텐데 두 번째 과제가 바로 그 내용이죠. AI 유망 기업 육성하고 산업 융합. 맞습니다. 두 번째 과제죠. 여기서 특히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 지원이에요. 반도체. 역시 한국은 반도체군요. 그렇죠. AI 연산이 딱 맞는, 그러니까 성능은 엄청 좋은데 전력은 적게 쓰는 그런 반도체가 앞으로 AI 경쟁력의 거의 핵심이 될 테니까요. 단순히 외국 기술 가져오는 걸 넘어서 우리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네요. 네, 아주 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들 있잖아요. 제조업, 의료, 금융 같은. 네네. 여기에 AI를 접목하는 거, 그러니까 소위 산업의 AI 전환, AX라고 하죠. 이걸 촉진하겠다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AX.
이게 그냥 기술 도입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이런 산업 변화를 잘 뒷받침하려면 결국 정책이나 제도가 따라와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규제 문제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세 번째 과제가 바로 정책 및 제도 개혁입니다. 대통령실에 AI 정책 수석 자리를 새로 만들고 기존에 있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도 더 강화해서 정책 컨트롤 타워를 좀 확실하게 잡겠다 이런 거죠. 아,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한다. 정책 결정 속도도 좀 내면서 동시에 규제는 좀 풀고 그러면서도 AI 신뢰 기반은 또 만들어야 하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속도란 안전, 이 균형 잡는 거요. 맞아요. 그게 실제로 집행 단계에서는 아마 가장 어려운 숙제 중 하나일 겁니다.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결국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해야죠. 네 번째 과제가 그래서 AI 국가인재 양성입니다. 인재 양성. 네, 초중고 교육부터 시작해서 대학 관련 학과 늘리고 또 당장 필요한 실무 인력은 AI 부트캠프 같은 걸로 키우고 전생애 주기에 걸쳐서 AI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전략이에요. 아, 부트캠프 같은 단계 과정도 있군요. 이게 당장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으니까 그걸 좀 빨리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죠. 장기적인 교육 시스템 변화랑 단기적인 인력 수급, 이걸 동시에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투트랙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과제는 뭔가요? 마지막은 이제 AI 기술의 혜택을 좀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두가요? 네, 예를 들어 AX 원스톱 바우처 같은 걸 만들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AI 솔루션 도입할 때 컨설팅부터 비용 지원까지 좀 한 번에 쉽게 받을 수 있게 돕는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나와 있어요. 오, 그거 좋네요. 그러니까 대기업뿐 아니라 동네 작은 가게 사장님도 AI로 뭐 재고 관리라던가 고객 맞춤 서비스 같은 걸 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AI 프로젝트라는 이름도 붙였는데 기술의 혜택이 좀 널리 퍼지도록 하겠다 이런 포용성을 강조하는 점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살펴본 자료가 정말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기술, 산업, 정책,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전체의 어떤 활용까지 AI 시대를 대비하는 한국의 굉장히 종합적인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계획의 어떤 스케일이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공을 들인 흔적이 보입니다. 포괄적이기도 하고요. 정말 거대한 계획입니다. 자, 그럼 이 청사진이 만약 정말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의 일터나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AI가 정말 그 썬다피차의 말처럼 우리 사회의 전기나 불 같은 그런 기본 인프라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그 과정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전략, 그중에서도 제2의 반도체 신화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담은 정책 해설서 일부입니다. 네, 특정 정부 자료인데요. 오늘은 뭐 정치적 맥락은 빼고요. 순수하게 어떤 산업을 주목하고 있는지, 또 구체적인 목표는 뭔지 그 핵심 내용만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결국은 반도체 다음 먹거리를 찾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들을 딱 찍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자료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게요. 그냥 뭐 이 산업이 유망하다 이렇게 나열만 한 게 아니고요. 각 산업별로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요. 뭐 시장 규모라든지 수출액이라든지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금융, 인력, 또 규제 개혁까지 이런 정책 패키지를 같이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단순 선언이 아니라 진짜로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경제적 파급 효과나 뭐 국민들 삶에 미칠 영향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좀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첫 번째 분야가 바로 바이오 헬스 산업이군요. 요즘 뭐 고령화 시대다 뭐다 해서 워낙 관심이 뜨거운데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 시장 규모가 세계 한 11위 정도 되거든요. 이걸 글로벌 탑7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상당히 야심차죠? 탑7이요? 와, 그럼 그걸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건가요? 자료를 보면요. 예를 들어 화순이나 인천, 대구 같은 곳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 관련된 기업이나 기관들을 한데 모아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거죠. 아, 클러스터 조성.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그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AI 신약 개발이라 확실히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하긴 뭐 건강이나 생명 연장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질 테니까요. 네. K-바이오가 진짜 세계적으로 도약하려면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뭐 클러스터 조상이라든지 AI 지원 같은 실행 방안을 같이 제시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분야로 넘어가 볼까요? 몸 건강 다음엔 이제 마음의 양식, 문화 콘텐츠 산업이네요. K-팝, K-드라마, 이건 뭐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목표가 뭔가요? 글로벌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문화적 영향력이죠. 이걸로 세계 빅5 안에 들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빅5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목표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컨텐츠 연구 개발, 그러니까 R&D를 지원하고요. 또 창작자들이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저작권 보호, 이것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저작권 보호 중요하죠. 네. 문화가 곧 산업이고 또 국력이 되는 시대다. 뭐 이런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반짝하는 한류 현상이 아니라 이걸 좀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보입니다. 특히 창작 환경이나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는 걸 보면 이 산업의 본질, 그러니까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분야입니다. 방위산업, 그리고 우주, 항공산업. 이 세 가지를 묶었네요. 최근에 K-방산 수출 실적이 좋다는 뉴스가 많았는데 이 자료에선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네, K방산 수출액 연간 200억 달러 이상, 그리고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200억 달러요? 와, 진짜 공격적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방산 수출을 좀 총괄적으로 지휘할 컨트롤 타워 같은 조직을 만들고요. 또 앞으로 신설될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해서 뭐 발사체라든지 인공위성 같은 핵심 기술 R&D 투자를 확 늘리겠다. 이런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아, 우주항공청 역할도 중요해지겠네요. 방산뿐 아니라 우주항공까지 다 묶어서 미래 산업으로 키우겠다 이런 의지군요. 맞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경제적 효과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 안보랑도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네. 게다가 우주 항공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 기술 패권이라든지 뭐랄까 국가 위상 제고 같은 장기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첨단 기술이 다 모여 있는 분야니까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한국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는 세 가지 산업, 바이오헬스, 문화 콘텐츠, 그리고 방위,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들을 살펴봤습니다. 뭐랄까, 현재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좀 대비하려는 그런 계획들이 담겨 있었네요. 네. 이 세 분야가 특성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계획은 계획이고요. 이게 진짜 성공적으로 실행될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과제겠죠? 네, 맞습니다. 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그걸 얼마나 잘 실행하느냐가 더 중요할 테니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미래 전략 산업들이 만약에 한 10년, 20년 뒤에 정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청취자 여러분의 삶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세 분야 말고 또 어떤 산업이 우리 미래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이라는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 특히 에너지 전환이랑 산업 혁신,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뭐 환경 문제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생존이 걸렸다. 뭐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기후 대응을 이제 뭐 단순 규제나 비용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지가 좀 강하게 보이죠.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서 국가 에너지 시스템이나 산업 구조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바꿔보려는 시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계획들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가 그거였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겠다. 뭐 기후 에너지부 같은 전담 부처 얘기도 나오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이런 로드맵이 있던데요. 네, 그렇죠. 정책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고요. 특히 그 서해안이랑 남해안에 엄청 큰 해상풍력 단지 만들고 거기서 나온 전기를 수도권이랑 산업단지로 쭉 보내는 그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 이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아, 네. 그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단순히 전기를 보내는 거 넘어서서요. 이게 뭐랄까, 국가 에너지 지형 자체를 바꾸려는 굉장히 야심찬 계획으로 볼 수 있거든요. 국가 에너지 지형을 바꾼다. 스케일이 크네요. 네,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재생 에너지 공급망을 확실하게 구축하겠다. 뭐 이런 구체성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 이건 좀 어떤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뭐 예를 들어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첨단 산업단지를 아예 아리백 전용으로 만든다는 건데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이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결국 글로벌 공급망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지니까 이걸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읽힙니다. 기업들이 각자 알아서 하기에는 사실 이 아리백 달성이 쉽지 않잖아요. 특히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보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죠. 개별 기업이 하기엔 너무 부담이 크죠. 네. 그래서 국가가 아예 인프라를 깔아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겠다. 이런 접근인 거죠. 우리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뭐랄까 좀 직접적인 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국가가 판을 따라준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 절박한 현실 인식이 반영된 계획이라고 봐야겠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그 주력 제조업의 위기를 넘어서 산업 구조를 좀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 부분인데요. 철강이나 석유화학처럼 탄소 많이 내뿜는 산업들은 뭐 수소 환원제철 같은 저탄소 기술 개발을 돕고 반면에 반도체나 조선처럼 우리가 잘하는 분야는 스마트화, 디지털화로 격차를 더 벌려서 이른바 초격차를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전략은 그러니까 기존 산업에 전환하고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거죠. 특히 그 초격차 확보 전략은 우리가 이미 경쟁 우위를 가진 분야에서 기술적 리더십을 더 확고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다만 이런 전환에는 당연히 엄청난 기술 개발 노력하고 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이 부분은 분명히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기술 개발도 그렇고 재원 확보도 그렇고요. 네, 그렇겠네요. 정말 큰 그림이고 도전적인 목표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전략은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게 단순히 환경보호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거대한 청사진계라는 걸 보여줍니다. 에너지, 산업,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얽혀 돌아가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분명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계획들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게 성공하려면 기술 혁신도 있어야 하고 또 안정적인 재원 확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 전체의 공감대 형성, 이게 필수적이겠죠. 정말 거대한 전환이니까요. 그렇죠.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사실 추진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당신께서는 이 복잡한 에너지 전환과 산업 혁신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들 중에서 앞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혹은 어떤 게 가장 큰 어려움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좀 불어넣기 위한 방안들, 특히 중소벤처기업과 과학기술 혁신, 이쪽에 초점을 맞춘 자료를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 이 고민 속에서 자료를 공유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내용들 핵심만 딱 뽑아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목표는 이 전략들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 또 왜 지금 이게 필요한 건지 좀 속 시원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네, 그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요. 현재 우리 경제가 다소 좀 주춤하고 있다. 이런 진단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네네. 과거 외환 위기 때 보면 IT 벤처가 어떤 돌파구 역할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제 다시 중소벤처와 과학기술에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담겨 있는 거죠.
뭐랄까, 대기업 중심 성장 모델만으로는 이제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벤처 투자. 특히 그 회사 초창기에 들어가는 투자 있잖아요. 그게 확 줄었다는 줌이네요. 네, 맞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초기 투자 비중이 70%가 넘었다는데 지금은 20%도 안 된다니 이거 좀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네, 그 점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좀 구체적인 방법들이 이야기하고 있나요? 핵심은 역시 모험 자본에 다시 좀 불을 지피자 이거예요. 모험 자본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그 소위 국민 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요. 딥테크, 그러니까 뭐 AI나 바이오처럼 아직 첨단 기술 분야 있잖아요. 네네, 딥테크. 저 고위험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 자금으로 민간 투자를 이렇게 유도하는 모태 펀드 예산도 늘릴 계획이고요. 아, 모태 펀드. 그게 정부가 먼저 좀 나서서 위험 부담을 덜어주면서 민간 투자를 끌어오는 그런 역할이군요. 그렇죠.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셈이죠. 네. 단순히 돈만 푸는 게 아니라 그런 구조적인 역할이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성장 집합 투자 기구 BDC라고 하던데요. 이걸 도입하겠다고 해요. BDC요? 그건 좀 생소한데 어떤 건가요? 네,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아직 상장하지 않은 유망 기업에 투자도 하고 경영 자문도 해주는 뭐랄까 일종의 성장 전문 투자 회사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아, 투자랑 컨설팅을 같이 해주는. 네, 이걸 통해서 단순히 기업 가치 1조 원짜리 유니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10조 원짜리 데카콘까지 키워내겠다 이런 상당히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 데카콘까지. 네, 이 자료를 보면 단순히 자금 공급을 넘어서서 기업이 정말 크게 성장, 그러니까 스케일업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좀 만들려는 의지가 보여요. 과거 정책들이 좀 놓쳤던 회수 시장 부족 문제라던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도 읽히고요. 그렇군요. 투자를 확산하는 것과 함께 기술 자체를 키우는 그 R&D 지원 방식도 바꾼다고 하죠? 네, 그 부분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연구 성공률은 높은데 정작 사업화 성공률은 절반 수준이라는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이건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될성부른 기술을 제대로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될성부른 기술이요? 네, 기존처럼 뭐 예산을 그냥 쭉 나눠주기보다 실제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 그리고 그런 기업의 지원을 집중하고요. 이걸 아까 이야기한 민간 벤처 투자랑 연결시키겠다는 전략이에요. 아, 연계를 시키는군요. 그렇죠. 연구실에서 나온 결과물이 그냥 서랍 속에 잠자지 않고 실제 돈이 되는 가치로 이어지도록 R&D 시스템 자체를 좀 바꾸겠다는 의지죠. 결국 앞서 말한 그 벤처 투자 활성화랑 이게 딱 맞물리는 거군요. 좋은 기술이 나와도 사업화가 잘 안 되면 투자 유치도 어렵고 하니까 이 연결고리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R&D 투자를 단순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보겠다. 이런 관점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관점의 전환이군요. 네, 물론 이렇게 너무 사업화 가능성만 따지다 보면 당장 돈 안 되는 기초 연구가 좀 소홀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료에서는 뭐 이 균형을 어떻게 잡겠다 이런 구체적인 언급까지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연구자 중심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부분을 보면 이 문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노력들이 결국 그리는 큰 그림은 결국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겠다. 이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있나요? 자료에서는 그 R&D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예산 확보? 네, 이전 정부에서 뭐 삭감되었다고 언급된 R&D 예산을 복권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요. 아예 국가 예산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R&D에 꾸준히 투자하도록 법으로 딱 못 박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법제화까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관료가 아니라 연구자들이 정말 주도적으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자율성? 그렇죠. 특히 미래를 이끌 젊은 과학자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고요. 안정적인 투자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진짜 혁신이 나온다. 이런 믿음이 깔려 있다고 봐야죠.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벤처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R&D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연구자들이 정말 신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이 경제 전체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좀 자유롭게 나오고 과감한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생태계, 이게 핵심 목표인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신 당신께는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맞아요. 이 전략들의 공통점을 보면 결국 혁신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토양? 네. 자금 지원부터 시작해서 연구 환경, 인재 양성까지 혁신의 모든 단계가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는 시도죠. 과거의 좀 단편적인 지원에서 벗어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주로 자금 지원이나 제도 개선 같은 약간 하드웨어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면이 있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경제의 역동성을 진정으로 되살리려면 이런 제도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의 그 위험을 감수하는 문화라던가 아니면 실패를 좀 용인하는 분위기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함께 키워나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 문제, 그리고 이걸 좀 해결해 보려는 국토 공간 혁신 구상에 대한 것들입니다. 네. 이 자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죠. 인구 절반 넘게 또 1000대 기업 거의 4분의 3이 수도권에 있다는 거. 아, 정말 심각하죠. 네. 이게 그냥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성장 동력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에서 이런 구상들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균형 문제 해법들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보려는 거죠. 맞습니다. 지역에도 좀 공정한 성장 기회를 주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여러 자료에서 그 5극 3특 국도 재편 플랜, 이걸 핵심 전략으로 꼽더라고요. 네, 그렇죠.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아시죠? 대구 경부. 그리고 중부권, 호남권. 이렇게 5개 초광역권. 그리고 제주, 강원, 전북 이 3개의 특별자치도 이렇게 해서 국가 운영 틀을 좀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국회랑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는 것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와, 그건 정말 끈변한데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건요. 그냥 행정구역 나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이에요. 아, 재정 문제 중요하죠. 네. 예전 정책들은 좀 재정 자립도가 부족해서 한계가 있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중앙 집중에서 벗어나서 각 지역이 진짜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돈줄을 좀 마련해 주겠다. 이런 시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기반을 좀 다져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게 지역별로 되게 차별화된 성장 전략을 내놨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동남권은 제조업 다시 살리고 부산 중심으로 물류 허브 만들고 서남권은 보니까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AI랑 에너지 산업 키우고 대경권은 AI 로봇, 2차 전지 이런 첨단 제조 쪽으로 가고 강원, 제주는 역시 관광, 국제적인 관광 허브 이런 식으로요. 이걸 좀 크게 보면 결국 수도권에 너무 몰려있는 경제 구조를 각 지역이 잘하는 걸로 특화 산업 키워서 좀 다변화하겠다 이런 전략이네요. 네. 단순히 경제 파이 나누는 걸 넘어서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 만들고 지역사회 자체에 좀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런 목표랑 연결되는 거죠. 물론 일각에서는 이게 또 지역끼리 너무 경쟁만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죠. 네. 당연히 이런 계획들이 진짜 되려면 인프라가 중요하잖아요. 자료들 보니까 AI 기반 스마트 산단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교통망, 흔히 GTX라고 부르는 광역급행 철도 확충 계획도 보이고요. 특히 저는 그 표현이 되게 눈에 띄던데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아, 그거요. 네네. 지역 거점 국립대 키워서 교육, 생활, 문화 환경까지 다 좋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정말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 표현이 되게 상징적이죠. 그냥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교육이나 문화 같은 삶의 질 전반을 다 끌어올리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수도권 안 가도 살기 좋게 만들겠다. 네. 결국은 수도권이라는 엔진 하나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토 전체가 서로 다른 매력 가진 여러 거점들로 균형 있게 발전하는 그런 다극체제, 청사진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저희가 본 자료들은 결국 이 수도권 과밀 해소랑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진짜 오래된 숙제에 대해서 국토 재편, 지역 특화 산업, 그리고 인프라 투자 이런 구체적인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요약하면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가 좀 골고루 성장하는 다극 체제로 가자. 이런 야심찬 구상인 거죠. 각 지역이 가진 그 고유한 잠재력을 좀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판을 새로 짜보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이 계신 지역이나 혹은 관심 있는 분야에 이 계획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이 거대한 구상이 가진 기회는 뭘지, 어쩌면 어려움은 또 뭐가 있을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이렇게 국가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실제로 각 지역의 그 고유한 문화와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창의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그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자료, 이걸 좀 깊이 보려고요. 주제는 공정경제와 상생입니다. 경제의 그 구조적인 불균형 문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있잖아요. 그걸 좀 바로잡아 보려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들이 보이네요. 네, 맞아요. 이 자료가 딱 강조하는 게 뭐랄까 공정한 시장 질서가 없으면 기술 발전이 참여 확대니 이런 것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파이만 키우는 게 다가 아니다. 그 과정이랑 결과가 좀 공정해야 한다. 뭐 이런 문제의식이 강하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 정책들이 그리는 공정한 성장이라는 큰 그림, 그걸 좀 이해해보고 이게 우리 경제 전체나 또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부터 볼까요? 그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 이거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혁신의 싹을 자르는 범죄 행위,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네, 그만큼 이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핵심 해결책으로 나온 게 바로 그 한국형 증거조서제도, 그러니까 K-디스커버리 도입이거든요. 아, K-디스커버리요? 네, 정부나 자원이 좀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거대 기업하고 분쟁이 붙었을 때 증거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죠. 아하, 그러니까 소송할 때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중소기업이 불리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좀 해소해서 실질적인 방어권을 주겠다, 이런 취지군요. 네, 그렇죠.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같은 것도 같이 있던데, 그럼 이건 단순히 피해구제 넘어서 아예 그런 시도 자체를 막으려는 그런 예방 효과까지 보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기술 탈취. 아예 그럴 생각 자체를 좀 줄이려는 강력한 신호.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피해 구제 기금도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장치고요. 네. 이 기술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일상하고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건 이거죠. 바로 온라인 플랫폼 문제? 요즘 뭐 워낙 거대 플랫폼 영향력이 크니까요. 여기서 생기는 새로운 불공정 문제들. 여기에 대한 해법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걸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플랫폼이 자기들의 그 우월적 지위를 막 남용하는 걸 막겠다는 거죠. 입점 업체들한테 뭐 부당한 조건을 걸거나 소비자를 차별하거나 뭐 이런 거요? 네, 그런 행위들을 좀 규제하려는 겁니다. 자료에서 그 배달 시장 예를 든 게 좀 재밌었어요. 차별적인 수수료율 금지하고 심지어 수수료 상한제 도입까지 검토한다니 이거 꽤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이게 이해관계자가 많잖아요. 플랫폼 또 입점한 소상공인, 소비자, 그리고 배달 노동자까지 이들의 어떤 균형점을 찾는 게 관건이 될 겁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플랫폼 경제가 이미 뭐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 좀 공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규제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나 자영업자, 소비자 모두가 좀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생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노동 분야도 좀 보죠. 그 대기업 정규직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의 격차 문제. 흔히 말하는 노동시장 이종구조 해소 방안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어디 소속이냐에 따라 임금이나 처우가 너무 달라지는 현실,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역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 추진입니다. 뭐 성별이나 고용 형태, 국적 이런 것 때문에 불합리하게 임금 차별하는 거 그거 없애겠다는 거죠. 그냥 선언적인 게 아니라 법으로 만들겠다? 네, 법적 구속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그 하청이나 용역 관계에서 원청, 그러니까
진짜 사장이 단체 교섭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실질적인 힘을 가진 쪽이 책임도 져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해석이 정확해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에서 제일 길잖아요. 아, 네. 길죠. 그걸 좀 줄여서 주 4.5일제 전원을 사회적 대화로 추진한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 주 4.5일제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임금 문제만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요.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이나 뭐 직장 내 민주성 강화까지 다 아우르는 좀 다층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핵심 과제들을 쭉 관통하는 뭐랄까 공통된 철학이랄까요? 그런 건 뭘까요? 이게 단순히 약자를 좀 돕자 이런 시혜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핵심은 공정성을 회복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자 이거예요. 환경이 불공정하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실 도전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괜히 했다가 뺏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뭐 기술 개발하고 이런 것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공정한 경쟁의 룰, 이걸 제대로 세우는 것 자체가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이런 관점인 거죠. 아, 결국 공정한 운동장을 만드는 게 다 같이 이기는 길이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오늘 살펴본 이 공정경제와 상생 전략,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플랫폼과 입점업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오랫동안 쌓여온 그 불균형 문제들, 이건 좀 해소해보려는 구체적인 시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그리고 또 당신의 일과 삶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좀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제도적인 개혁들이 정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려면 법이나 제도 정비 말고 또 뭐가 필요할까? 어쩌면 공정함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나 그 문화적인 토대, 이런 걸 같이 다져나가는 과정이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이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를 함께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국가 운영 방식부터 시작해서 돈의 흐름까지 꽤 근본적인 변화를 제안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상당히 큰 그림이죠.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계획의 핵심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중요한 부분만 쏙쏙 뽑아왔습니다. 자, 이 미래 구상의 핵심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딱 눈에 띄는 게 국가의 역할 자체를 좀 바꾸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 부분 저도 인상 깊게 봤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처럼 정부가 앞에서 딱 지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민간이랑 같이 손잡는 파트너가 되겠다,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에서 약간 팀 코치 느낌으로요. 아하, 팀 코치, 비유 좋네요. 네, 근데 그 파트너 역할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4가지 모델로 제시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4가지 모델이요? 어떤 거죠?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목소리를 조율하는 조정자 국가, 조정자, 그리고 이제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보험 국가, 보험국가, 네. 또 AI 고속도로처럼 미래 인프라에 좀 과감하게 투자하는 투자자 국가, 투자자,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국민과 기업의 어떤 잠재력, 역량을 키워주는 역량 강화 국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와, 그냥 슬로건이 아니라 진짜 구체적인 역할 모델이네요. 그렇죠. 뭔가 기존 방식으로는 지금의 복잡한 문제들을 풀기 어렵다, 뭐 이런 반성에서 좀 시작된 것 같아요. 정말 큰 변화의 시작 같은데요. 그럼 이런 새로운 국가 역할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걸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규제 혁신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아, 규제. 네.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하고 메가 샌드박스를 도입한다는데 이게 있잖아요.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거티브 규제는 쉽게 말하면요. 법에서 하지 말라고 딱 명시한 것 빼고는 다 해도 된다 이거예요. 아, 지금이랑 반대네요. 지금은 하라는 것만 할 수 있는데. 네, 맞아요. 지금은 포지티브 규제죠. 이걸 네거티브로 바꾸면 뭐 신기술이나 새로운 사업 모델 같은 게 훨씬 자유롭게 시도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훨씬 자유롭게? 네, 그리고 메가 샌드박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건데요. 특정 지역이나 산업 분야를 딱 지정해서 아예 규제 없이 규제 없이요? 네, 마음껏 혁신적인 시도를 해봐라.
이런 일종의 실험 구역을 만들자는 겁니다. 혁신 기업들을 위한 뭐랄까 특별 자유구역 같은 거죠. 와, 그렇게 되면 진짜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기대가 크죠. 근데 잠깐만요. 규제를 그렇게 확 풀어버리면 뭐 안전 문제라던가 부작용은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이런 거랑 직결된 사회적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 아, 풀 건 풀고 지킬 건 더 확실히 지킨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 규제 합리화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무조건 다 푸는 게 아니라 혁신을 막는 건 풀되 지켜야 할 선은 더 확실히 긋겠다. 약간 이런 거죠. 혁신과 안전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는 거군요. 네. 근데 사실 그 균형점을 실제로 찾아가는 게 가장 큰 과제가 될 겁니다. 실행 단계에서는요. 그렇겠네요. 자, 규제 혁신 다음으로 또 중요한 축이 금융 시스템 개혁입니다. 네, 금융. 이게 또 큰 문제죠. 현재 우리나라 자금이 생산적인 기업 투자 말고요. 부동산이나 가계빚 이쪽으로 너무 많이 쏠려 있다. 이 지적이 아주 날카롭던데요. 맞습니다. 자료 보면 가계자산의 무려 78%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하잖아요. 78%요? 와, 네,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과도하게 부동산에 자산이 쏠려 있으니까 가계부채도 늘고 정작 미래 산업으로 가야 할 돈줄은 막혀 있다. 뭐 이런 진단입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그래서 부동산 쏠림은 좀 완화하고 가계부채는 관리하면서 동시에 시중에 있는 돈 있잖아요. 네. 그 돈이 AI, 바이오 아니면 뭐 딥테크 같은 이런 첨단 기술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아, 딥테크?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기술들이요? 네, 그렇죠. 그 돈의 물꼬를 미래 산업 쪽으로 어떻게 돌리겠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면 국민 펀드 같은 새로운 투자 방식을 좀 구상하는 것 같고요. 국민 펀드요? 네. 뭐 국민들이 직접 미래 산업에 투자할 길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정부가 좀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를 만들거나 뭐 그런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아하.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게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이에요. 신뢰 회복. 이것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금융소비자 도호원, 금소원이라고 하죠. 여기 독립성을 키우고 특히 불공정 거래.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걸리면 그냥 바로 퇴출시키는 수준의 아주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굉장히 강력하네요. 그렇죠. 시장이 공정해야 돈도 제대로 흐른다. 뭐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들어보니까 정말 국가 역할 재정립부터 시작해서 규제, 금융까지 그야말로 경제 시스템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겠다는 그런 구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큰 변화를 예고하는 거죠. 국가가 조정자, 보험자, 투자자로 나서고 규제는 네거티브로 풀면서 안전은 지키고 돈은 미래 산업으로 흐르게 하고 이 모든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돌아간다면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고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대한 계획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또 예상치 못한 어떤 부작용은 없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합니다. 네. 계획 자체는 굉장히 혁신적인데 결국 실행 과정에서의 디테일 그리고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성패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진짜 성장 전략의 큰 그림, 만약 이 구상들이 정말 현실이 된다면 과연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까요? 글쎄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한 번쯤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진짜 성장 전략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이죠. 행정 및 교육 개혁, 그리고 글로벌 통상 전략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 대한민국 진짜 성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 미래 구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행정, 교육, 통상 이 세 가지 큰 축의 개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로 이제 성장의 마지막 토대를 다지겠다. 뭐 이런 계획인 거죠?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정책 나열이라기보다는 이 세 분야가 어떻게 좀 맞물려야 진짜 성장 목표, 그러니까 그 AI 3대 강국, 잠재 성장률 3%, 국력 5강, 이 비전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아, 그 연결고리요? 네.
그 핵심 논리를 짚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축, 행정개혁부터 볼까요? 더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정부.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가요? 자료를 보면요. 일단 부처 간에 좀 겹치는 기능들 아니면 뭐 성과가 낮은 공공기관들 이런 건 좀 과감히 정리하겠다 이런 예지가 보여요. 효율하군요. 네. 특히 그 낙하산 인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공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사익 추구하는 행태. 이거 뿌리 뽑아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라고 보고 있고요. 아, 그래야 이제 자원 낭비도 막고 신뢰도 회복하고 그렇죠. 네네, 그런 거죠. 단순히 뭐 조직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돈 쓰는 방식도 좀 바꾸겠다는 거네요. 단기 부양보다는 AI나 미래 에너지 같은 맞아요. 전략적 투자로 전환하자는 거죠. 특히 그 부처마다 따로 놀던 데이터들 하나로 모아서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을 하겠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걸까요? 아, 바로 그 지점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 통합은 그냥 뭐 효율성 높이는 차원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이게 제대로 되어야만 AI를 정책 결정 과정에 진짜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AI 강국이라는 비전 달성하려면 이게 필수 인프라다 이런 거죠. 데이터 없이는 뭐 AI 기반 예측이니 맞춤형 정책이니 다 구호에 그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부 구조가 똑똑해진다 치고 그럼 다음은 역시 사람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 축, 교육개혁으로 넘어가 보면요. AI 시대에 맞는 역량 강화가 핵심 목표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지금처럼 그냥 주입식 교육, 이거 가지고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못 키운다. 아주 강하게 주장해요. 하긴 그렇죠. 그래서 정답 찾기보다는 제대로 된 질문 던지는 능력, 그리고 서로 다른 지식 막 엮는 융합적 사고력, 또 정보 홍수 속에서 길 찾는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걸 교육 중심으로 옮기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와, 근데 학교 교육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것도 평생에 걸쳐서 AI 교육을 하겠다. 이거 정말 야심찬 계획 같은데요. 그렇죠. 모두의 성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자료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술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이제 뭐 평생 학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인식이 강하게 드러나요. 아, 자료는 특히 그 AI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활용 능력 이걸 국민 전체가 갖추도록 지원해서 기술 발전의 혜택이 뭐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게 하겠다. 이런 구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아직? 네, 뭐 아주 상세하게 담고 있진 않지만 방향성만큼은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을 갖춘 국민. 자, 그럼 이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선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마지막 축, 미래 통상 전략입니다. 수출 1조 달러, 목표가 아주 구체적이네요. 네, 단순히 목표액만 딱 제시한 게 아니고요. 요즘 뭐 미중 갈등이다, 공급망 재편이다 이런 경랑 속에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생존하고 번영할지 그 전략을 담고 있어요. 그 핵심이 뭔가요? 핵심은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 설립인데요. 이건 뭐냐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경제안보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서 위기 상황에 좀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예측과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거죠. 아, 컨트롤 타워. 네. 새로운 시장 개척 이야기도 나오는군요. 글로벌 사우스.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개도국들. 여기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시장 말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 이런 의지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단순히 물건 파는 걸 넘어서요. AI나 배터리처럼 우리가 좀 강점을 가진 첨단 기술 분야 있잖아요. 네. 거기서 국제 표준을 우리가 주도하고 또 기후변화나 디지털 통상 같은 새로운 통상 규칙 만들 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판을 짜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포부예요. 와, 상당히 능동적이네요. 종합해보면 행정 효율화로 기반 다지고 교육 혁신으로 사람 키우고 또 능동적인 통상 전략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겠다. 이런 큰 그림이네요. 그렇죠. 이 모든 걸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AI 3대 강국 잠재 성장률 3% 국력 5강 이 목표를 이루겠다는 거고요. 네, 자료는 이 계획들을 과거 박정희 시대 산업화, 또 김대중 시대 정보화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세 번째 국가 대도약을 위한 청사진이죠. 약속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세 번째 대도약. 네, 단순한 정책 목록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살펴본 내용 정말 정부 운영 방식부터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강화, 그리고 국제사회 역할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계획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핵심은 역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한 변화, 또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 그리고 국제 질서를 주도하려는 능동적인 자세, 뭐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네요. 각 개혁이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서로 연결돼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담겨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는 국가 대도약을 향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들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한민국의 다음 대도약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숙제는 뭘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